여러분 안녕하세요. 행복한 미래 약속 식물애로 슬기로운 탄소 중립 강의를 맡게 된 진잠초등학교 노성현 선생님입니다. 온라인으로 여러분과 함께 만나게 돼서 매우 행복하게 생각합니다. 먼저 여러분들하고 이 행복한 미래 약속이라는 주제로 강의를 할 때 주 중심 내용이 탄소 중립과 관련된 부분입니다. 그래서 탄소 중립과 관련된 내용들을 여러분에게 소개를 하고 이후에 여러분들이 식물을 키워가면서 여러분이 식물을 키우는 것이 어떻게 탄소 중립에 어떻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여러분들도 지구를 위한 일에 어떻게 참여를 하게 되는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분에게 소개를 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들 곧 있으면 4월 22일이 어떤 날인지 아시는가요? 예, 지구의 날이거든요. 그래서 올해로 제 52주년이 되는데 지금 보는 것은 지난해 대전광역시에서 탄소 중립 2050 지구의 날 51주년 행사 포스터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구의 날을 통해서 어떻게 하면은 탄소 배출을 줄이고 지구를 위한 행동적인 실천 사항을 어떻게 할 것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지고 있는데요. 이 지구의 날을 소개를 하게 되면은 1970년 미국의 상원의원 게이로 닐슨과 하버드 대학생 데니스 헤이즈가 캘리포니아의 기름 유출 사고를 계기로 해서 지구를 위한 날을 선언과 함께 동시에 지구를 위한 행동을 하고자 하는 데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올해로 총 52주년이 지금 되는 해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에게 선생님이 하고자 하는 탄소 중립과 관련된 세 가지 주제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하나는 그 탄소 중립의 어떤 그 등장 배경과 또한 나라별로 어떤 실천 방안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그 이후에 어떤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어떤 식물에는 무엇이 있는지, 그리고 여러분이 체험을 하게 되는 그 식물에 대해서 어떤 식물이며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들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해 전 지구적으로 기후 이상 현상이 매년 일어나고 있죠. 지금 보시는 것도 산불, 오랜 기간 동안 산불이 일어나게 되고, 또한 홍수로 인해서 많은 지역들이 물에 잠기게 되는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많이 일어나게 됩니다. 기후학자들이든 과학자들이든 이런 모든 현상들이 지구의 어떤 온난화로 인해서 뜨거워지고 있는 지구의 어떤 이런 부분들이 기후의 어떤 이상현상을 이끌고 있다고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들을 많이 보게 되면 어떤 폭염이 지속돼서 산불로 이어지고 남유럽과 북미 전례 없는 이런 많은 피해들을 주고 있다는 것들 아까 사진으로도 봤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이렇게 나라별로 보게 되면 기온이 정말 45도 정말 기이하게 많이 올라가게 되죠. 그리고 여러 지역에서 이상 고온에 난 산불들도 많이 발생하게 되고, 또한 이런 것들로 인해서 정말 재산상의 많은 피해를 지금 우리는 겪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구의 온도가 몇 도 올라가게 되면 어떠한 위기들이 닥쳐올까? 사실 여러 과학자들은 기후학자들이 예상하고 예측도 하는데, 마크 라이너라고 하는 작가가 6도의 멸종이라고 하는 그런 책을 냈습니다. 그 책의 내용을 잠깐 소개를 드리면, 지구가 1도가 상승이 되면 세계 각 지역에 이상기후가 발현하게 됩니다. 우리가 지금 겪고 있는 그런 부분들이죠. 2도가 상승하게 되면 히말라야가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3도가 상승하게 되면 해수면 상승으로 미국에 있는 뉴욕의 시가 침수가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세계적인 가뭄과 함께 어떤 지역별로 홍수가 일어나고 큰 차이가 일어난다고 합니다. 그리고 4도가 상승하게 되면 전 세계 해수면이 50cm가 상승하게 돼서 남극의 빙하가 완전히 소실, 그리고 사라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식량 재난이 오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5도가 상승하게 되면 우리가 지구에 이제 거주할 수 있는, 우리가 육지라고 할 수 있는 거주 가능한 지역이 제한이 돼요. 그리고 심해에 있는 메탄 하이드레이트라고 하는 이런 물질들이 이렇게 분출이 됩니다. 분출이 되게 되면은 이게 지구의 온도를 높이는데 가속화 역할을 하게 되거든요. 자, 궁극적으로 이제 6도에 이르게 되면은 지구가 이제 다 멸종의 위기에 닥치게 되는 것을 우리가 이 책을 통해서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들 탄소 중립 많이 들어봤죠? 탄소 중립은 이산화탄소 배출을 여러분들 제로로 만드는 거예요. 인간이 활동을 하게 되면은 어떤 행위든지 간에
그 탄소가 배출이 됩니다. 그러면 이러한 탄소 배출로 인해서 지구 온난화의 영향을 좀 줄이고자 하는 부분들인데, 탄소 중립은 이러한 온실가스 배출을 최대한 줄이고, 또한 남아있는 온실가스조차도 산림들과 같은 이런 것들을 자연의 어떤 물을 이용해 가지고 흡수 또는 제거하는 이러한 어떤 실질적인 탄소의 배출량을 제로로 만들고자 하는 개념이 바로 탄소 중립입니다. 나라별로 다양한 어떤 그런 실천 노력들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의 여러 나라들은 2050년까지 탄소 중립의 목표로 세워두고 2019년부터 유럽 그린딜이라는 걸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2030년까지 1990년 대비해가지고 그 절반에 해당하도록 탄소를 줄이겠다 이런 노력을 하고 있어요. 자, 우리가 알고 있는 미국 같은 경우도 청정 에너지 활용을 비율을 높이고 저탄소 어떤 이러한 시설들을 구축하는 데 많은 비용을 쓸 계획으로 있다고 합니다. 또한 자동차에서 나오는 어떤 탄소 배출 규제를 강화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중국 또한 전기차 등 신에너지 자동차의 비중을 많이 확대를 하고 있고요. 2025년, 2035년에 이르기까지 탄소 배출, 현 배출의 50%를 줄일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탄소 배출권 시장에서도 탄소 배출권이라는 게 어떤 그 기업이 어떤 생산 활동을 할 때 일정 부분 탄소를 배출하게 되면은 그것을 비용을 먼저 환경세라고 하는 그 비용을 먼저 지불하고 탄소를 배출하는 건데요. 그런 탄소 배출권 같은 경우도 중국 전역으로 확대해서 운영한다고 합니다. 가까운 또한 일본은요. 그리고 수도나 어떤 해상 풍력 등 14개 주요 분야에, 그러니까 나라에서 운영하는 또는 우리 생활에 있는 모든 분야에서 그린 성장이라는 이런 부분을 두고 탄소 중립을 실천하고 있고, 지금 현재 사용하고 있는 발전량의 50에서 60%를 탄소를 발생시키지 않는 신재생 에너지로 대체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한 2035년까지 현재 지금 사용하고 있는 모든 승용차를 전동화, 전기로 가게 움직이는 그런 계획도 가지고 발표를 했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도 알아보는 게 중요하겠죠. 2020년 10월에 우리도 2050 탄소 중립 비전 선포를 발표를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그 재생에너지 비율이 6.6%인데 이 부분을 5.6%에서 56.6%에서 70.8%로 굉장히 많이 비율을 높이는 부분이 있고요. 우리도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보급률을 굉장히 높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3.4%에서 76에서 97%에 가까운, 여기에는 이제 수소차도 포함이 되거든요. 이렇게 이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이렇게 듣게 되면은 왜 자꾸 2050 나라별로 2050년을 계기로 해서 왜 이런 탄소 중립을 위한 노력들을 하고 있는지 많이 궁금하실 겁니다. 과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현재 우리가 노력하지 않는다면, 탄소 중립의 실천을 노력하지 않는다면 지구 온도가 만약 아까 그 책에서 나온 것처럼 2도씨 이상 상승한다면 폭염, 한파,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자연재해에 직면하게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지구에 있는 모든 전 지구적인 나라에서는 상승 온도를 2도씨로 올라가는 게, 2도씨 이상으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1.5도씨로 제한을 하려고 합니다. 1.5도씨로 제한을 하더라도 제한적이나마 생물 다양성, 건강 생계, 식량 안보, 인간 안보 및 경제 성장 등에 대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위험성을 낮출 수 있기 때문에 지금 2050년까지는 이러한 탄소 배출량을 줄여야 된다, 제로화해야 된다, 탄소 중립 사회로 바뀌어야 된다, 이런 노력들을 각 나라에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게 되면은 지구 평균 온도가 1.5도와 2도씨로 이렇게 상승하게 되면 다음 여러분 보시는 표와 같이 해수면의 온도가 이렇게 높이 올라가게 되고, 이로 인해서 그 해양 어획량이라고 하죠. 우리가 그 바다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자원도 급감하는 것을 볼 수가 있게 됩니다. 이뿐만이 아니라 해양 생태계,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육지 생태계에도 많은 변화를 주게 되거든요. 보시게 되면은 상실되는 종의 수들의 비율이 굉장히 많아지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2 내지 3배 정도로 이렇게 많은 종들이 지구에서 사라지게 되는 것을 우리가 겪게 됩니다. 그래서 국가별로 이렇게 탄소 중립의 목표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가깝게는 우루과이에서 2030으로 세우고 있고 멀게는 인도의 나라가 2070년까지 해가지고 많은 나라들이 탄소 중립을 목표로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습니다. 개인별로도 탄소 중립을 위한 실천 방법이 있는데 간단히 소개를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 잘 알겠지만 가까운 거리든 먼 거리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고요. 그다음에 일회용 비닐봉지를 사용하지 않는 장바구니를 사용하는 방법. 그리고 우리가 이제 영수증, 우리가 물건을 사게 되면 이제 종이로 된 영수증이 발행을 해주시는데 스마트 영수증을 받을 수도 있고, 그리고 앞서서도 얘기했지만 일회용 컵, 종이컵이나 이런 거 이제 사용을 여러분들 카페나 이런 데서 잘 못해요. 그래서 이렇게 개인 물병, 텀블러와 같은 개인 물병을 사용하는 부분, 그리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자원들을 올바르게 분리 배출을 통해 가지고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자원의 재활용률을 높이고 지구를 위한 우리의 어떤 행동들을 통해 가지고 지구의 생명을 조금 더 이렇게 늘릴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두 번째는 여러분들에게 소개하는 탄소를 흡수하는 식물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를 하고 또한 그 특징들을 알아보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탄소를 흡수하는 탄소 흡수 식물 들어봤습니까? 탄소 흡수 식물은요, 보통 나무 한 그루 연간 이산화탄소 흡수량을 따지게 보게 되면 나무 같은 경우에는 크기에 따라 약 5.9kg에서 14.1kg의 탄소량을 흡수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피식물이라고 해서 우리가 땅 표면에 자라는, 땅에 딱 붙어서 자라게 되는 이 지피식물 같은 경우에는 1제곱미터당 연간 3.0kg에서 3.5kg으로 탄소를 흡수하고 있는데요. 옥상에서 만약에 200제곱미터당 옥상 정원을 갖게 되면 그 한 곳당 연간 600kg이라고 하는 많은 양의 탄소를 여러분들 흡수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한 탄소 흡수를 양을 나타낸 것을 이렇게 표로 나타냈는데요. 이렇게 보면은 200제곱미터 화단에서 500kg 이상 되는 식물군들의 박하, 자역구수, 구절초, 노란꽃, 창포와 같은 이런 식물들이 있어요. 그 외에 여러 식물들을 보게 되면은 우리 주변에서 조금만 우리가 관심을 갖게 되면은 이런 어떤 조그마한 지피식물을 가지고 화단을 조성한다거나 그런 것들을 우리가 관리만 잘 해줘도 탄소를 줄일 수 있는 우리가 노력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탄소 흡수 식물을 이렇게 보게 되면 우리가 주변에서 혹시 여러분들이 보아왔거나 또는 앞으로도 볼 수 있는 식물들인데요. 돌단풍, 붓꽃, 리아트리스, 그다음에 리아트리스라고 하는 이런 그 어떤 꽃이 폈을 때 또 이런 모습들이 있습니다. 자, 탄소 흡수 식물들은 여러분들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초기 비용이 많이 발생하더라도 5년에서 6년을 지나게 되면은 이 초기 비용이 발생하긴 하지만 탄소를 이러한 식물들이 탄소를 흡수해서 경제적인 효과를 얻는 그 비용이 5년에서 6년 사이에 이게 전환이 된다고 합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한 것처럼 이런 어떤 지피식물들을 가지고 우리가 그 정원에서 가꾸는 식물들을 우리가 정원식물이란 말을 또 하게 돼요. 잔디처럼 이렇게 건물 옥상이나 또는 벽면, 어떤 그 주변의 어떤 그 노지나 나지라고 하죠. 이런 부분을 덮고 있는 식물들을 우리가 정원식물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들 체험식물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주고 또한 그것들을 가정에서 어떻게 관리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만나게 될 체험식물은요, 오색 기린초입니다. 보통 기린초라고 이렇게 얘기하면 되거든요. 한국과 일본, 중국, 사할린, 제 러시아 쪽이죠. 이쪽 이 원산지인데 6월에서 7월 사이에 여러분들 꽃이 피고요. 바위 주변에 많이 자라는 돌나물과의 비슷한 부분입니다. 이제 우리가 그 돌나물이라고 하면은 이렇게 돈나물, 돌나물 이렇게 하는데 그런 것과 비슷하게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 해 살이 풀이고 봄에 돋아나는 연한 잎을 여러분 뜯어가지고 직접 이렇게 생식도 하거나 또는 나물로 먹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줄기와 뿌리와 잎은 어떤 효능이 있어서 한약재료도 이용하게 되고 월동 상태에서 봄에 자라 다른 풀보다 조금 일찍 자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기린초의 종류는 여러분들 다양합니다. 근데 여러분들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게 이제 여러분들 이제 만나게 될 오색 기린초입니다. 기린초를 관리하는 방법을 여러분 소개하겠습니다. 서늘하고 약간 그늘이 지는 장소를 여러분이 선택해서 관리하면 되고요. 물 빠짐이 잘 되고
물집 빠짐이 잘 되고, 그리고 아주 뭐 영양이 많은 그런 흙이 아니어도, 그러니까 비옥하지 않은 곳에도 대체로 기린초는 잘 자랍니다. 그래서 거름을 많이 안 줘도 된다고 합니다. 또 거름 또 너무 많이 주면은 이런 것들이 너무 이렇게 웃자라거나 많이 자라가지고 바람이 통하지 않으면 이 줄기나 뿌리가 물러져서 썩게 되면 식물을 죽게 되는 그런 원인이 되기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줄기와 잎이 이제 많게 되면은 이걸 가끔씩 이렇게 주변에 이렇게 솎아준다는 것은 조금씩 잘라주거나 바람이 통하는 바람의 길을 만들어주는 거거든요. 그렇게 관리를 해주시고, 수시로 주변에 나는 풀들을 조금 정리해 주시면은 여러분들 꽃을 볼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병충해가 많지 않은 식물로서 여러분들 줄기나 뿌리가 무르지 않도록만 주의해서 관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장소로는 여러분들 가정에 있는 그 베란다, 햇볕이 잘 드는 베란다 텃밭이나 아니면 가정주택이라 하더라도 일정한 공간, 햇볕이 드는 공간을 찾아서 여러분이 관리를 하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발코니를 이용해 가지고 바람의 순환이 잘 되는 곳에다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관리를 하면 되고, 또 만약에 그 많은 식물을 여러분들이 만약에 기르고자 한다고 한다면 어떤 그 독립된 별도 공간을 만들어 가지고 어떤 텃밭의 형태로도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이용한다면은 이렇게 어떤 플라스틱 포트나 아니면은 스티로폼 상자 이런 것들을 이용해 가지고 가정에서도 할 수 있고, 식물을 키울 때 우리 집의 방향이 동쪽인가 남쪽인가 서쪽인가 뭐 북쪽일 수도 있겠는데, 그러한 어떤 그 방향에 따라서 햇볕의 양이 어느 정도 되는지 이런 것들도 참고적으로 알아두면은 여러분들이 식물을 키우는 데 도움이 될 거라 생각합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들 선생님하고 함께 그 탄소 중립에 대한 어떤 개념도 알아보고, 나라별로 어떤 활동을 하고 있고, 또한 탄소를 흡수하는 식물과 그리고 여러분이 받게 되는 체험 식물들을 어떻게 관리하면 좋을지 그러한 내용들을 알아보게 됐습니다. 이어서 여러분들에게 이 식물을 어떻게 관리하는지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친구들, 여러분이 만나게 될 오색 기린초인데요. 이 오색 기린초는 지피식물로 여러분들 그 땅의 표면에 가능하면 이렇게 붙어가지고 자라는 식물입니다. 그래서 관리할 때 크게 여러분들 그 손이 많이 가지는 않지만, 그래도 이 지피식물이 이제 자라나게 되면은 바람이 좀 잘 통하게 해야 됩니다. 그리고 물빠짐이 좋아야 되는데, 물빠짐을 잘 관리를 해주셔야 되는데요. 바람이 잘 통하지 않으면 여기는 식물의 줄기나 또는 뿌리가 여러분들 이렇게 무르게 돼요. 무르게 되면 식물이 그 성장하는 데 있어서 어떤 식물 나름대로의 어떤 영양소를 만들어내거나 이런 기능들이 제대로 작용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식물의 성장에 방해가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만 여러분들이 주의를 해주신다면 오색 기린초를 관리하기는 좋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이런 오색 기린초를 기름으로 해서 여러분들도 지구를 위한 탄소를 흡수할 수 있는 이 식물을 통해서 지구를 위한 행동에 여러분이 함께 참여하게 되는 부분입니다. 자, 여러분들 오색 기린초를 가정에서 기름으로써 지구를 위한 일에 여러분 모두가 함께 참여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